바로 이곳입니다. 두 사람 앞으로 서치라이트가 환하게 비추고 있는 숲속의 빈터가 펼쳐졌다. 불을 내뿜는 화산의 목구멍. 순간 은은한 숲의 향기가 자취를 감추고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두 사람의 콧속을 파고들었다. 작은 무덤들로 만들어진 하나의 원, 그리고 화성을 연상시키는 듯한 할로겐 불빛을 받으며 하얀 작업복 차림으로 땅을 파는 일에 여념이 없는 30여 명의 검시관들. 몇몇은 풀숲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고 몇몇은 사진을 찍고 있었으며 또 나머지 일부는 조심스레 각각의 증거물을 분류하고 있었다. 그들의 동작은 자로 잰 듯 정확했고 최면에 걸린 듯 일률적이었다. 성스럽게까지 느껴지는 침묵 속에서 작업은 진행되고 있었다. 간간히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소음만이 유일하게 정적을 가를 뿐이었다. 네, 몇 개나 나왔습니까? 5. 각각 안으로 50cm 깊이에 파묻힌 상태였어. 박사 생각엔 저런 구멍을 파서 무엇을 묻었을 것 같습니까? 구멍 하나에 하나씩 똑같은 것. 범죄학자는 궁금한 표정으로 상대를 쳐다보았다. 왼쪽 팔이었어. 그 아이들 팔인가요? 게블러 박사가 물었다. 크라임북스 시간인데요. 범죄 추리 전문 장르 서점 미스터리 유니온 유성 대표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영입니다. 작가가 범죄학자인 책을 골랐는데요. 이제 일단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범죄학자 출신의 실제 사건에도 많이 자문을 하고 네. 또 그런 어떤 실제 사건을 토대로 이 소설을 썼다고 해요. 이제 이게 2009년에 출간한 데뷔작이죠. 근데 이 책으로 이탈리아 유수의 문학상을 또 섭렵하고 네. 그리고 또 유럽 스릴러 분야의 돌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계속 여기 나와서 계속 뭐 책이 얼마나 팔리고 상을 얼마나 받고 이런 거는 좀 사실 식상한 멘트가 됐는데. 네, 그거 중요해요. 남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해요. 예, 네. 그런 면에서는 네. 이제 그런 어떤 완성도와 그러니까 흥행성과 작품의 완성도를 다 겸비한 그런 스릴러라고 할 수가 네. 있고요. 일단은 너무 궁금합니다. 범죄학자가 쓴 소설을 본 프로파일러는 어떤 생각인지. 이탈리아가 범죄학이 거기서 태어난 데죠. 아, 왜요? 뭐 그런 사유가 있나요? 어떤 뭐 유래가 있나요? 유래는 파시즘과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재소자들의 그 얼굴 유형을 골상학인가요? 네, 골상학. 네. 그 말하는 그 골상학, 범죄 골상학, 유형학. 그게 범죄학의 시작이거든요. 이탈리아가 그렇게 된 이유는 아주 당연하게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향이 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체 해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범죄학적 전통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탄탄한 데인데 문제는 이탈리아가 그 뒤에 그 전통이 사라져 버렸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영국이나 아니면 프랑스나 그러다가 바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우리는 그래서 범죄학 뭐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의 시스템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약간 좀 진부한 이론? 진부한 설명들? 근데 사실 그렇게 진부하지 않아요. 왜? 그 내용들은 사실은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 이론이냐 현장의 디테일이 많이 녹아 있는 게 어떤 것도 진부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과거의 개념인데 지금 다시 리바이벌 되는 개념도 있고 이런 생각들 많이. 그러니까 좀 새로운 과거? 아무래도 뭐 제가 받는 인상은 이게 사실 범죄 장르라는 특히나 이제 이거 보면 영화적인 그 이미지적으로 좀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미국 할리우드 영화나 이런 세븐부터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아마 작가 본인이 영향받았던 어떤 그런 문화적 배경이 아무래도 미국적인 토양 안에 있는 것들이 아마 좀 녹아들어서 약간 그런 정서가 좀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탈리아 배경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소설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 오프닝에서 숲속에서 5개의 팔 무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덤 관련된 내용, 오프닝 어떤 장면이었는지 좀 풀어주시면요. 5개의 팔 무덤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5 구덩이가 파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팔이 하나씩 나온 거죠. 이제 이 팔이 뭐냐면은 일주일 사이에 5명의 아이들이 실종
납치가 됐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5명의 아이들이 납치가 되면서부터 전국적인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는 그런 지금 분위기예요. 네. 이런 분위기 상에서 팔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 팔의 출처가 나중에 밝혀지는데 보면은 그 실종된 5명의 아이들이라는 게 밝혀져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학교 문 밖을 나갔는데 그 이후로 아무도 보지 못했다. 숲속으로 자전거를 타러 갔는데 뭐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처음에는 실종인 듯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끔찍한 게, 세 번째는 끔찍한 게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놀이동산에서 네. 2바퀴째까지 있었어요. 네. 3바퀴째 도는데 기둥 사이로 나오는데 빈자리인 거예요. 회전 목마 타다가 사라졌다. 예, 네. 그렇죠. 모든 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사라진 거죠. 이건 납치인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5명의 아이들이 실종이 됐고 그 아이들의 팔이 나타난 거고 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근처에서 6번째 팔이 발견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5개의 팔 무덤과 또 하나의 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팔은 나중에 수사와 부검 과정을 거쳐서 네. 생존 가능성이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혈, 그러니까 좀 누추 피를 좀 뭔가 지혈하려는 다른 팔의 상태와 네. 달리 네. 이게 무슨 외과적 수술 같은 걸로 잘라낸 듯한 그래서 이 팔의 주인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 마지막 6번째 소녀를 찾기 위한 어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수사는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굉장히 뭔가 일반적으로 안 들키기 위한 유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진 어떤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책에서는 이제 그림이라는 살인자들, 연쇄살인범의 그림이라는 개념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좀 펼쳐지는데요. 교수님 여기서 보시기에 팔만 좀 일부만 나오고 바디는 안 나왔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는 그림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네. 그 뒤에 저희들한테 개념화된 건 스케치라는 개념도 쓰고 네.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5개의 팔 무덤, 6개의 팔 무덤 어쨌든 그걸 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럼 역으로 생각했을 때 시신이 5구가 고대로 있었다라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네.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5구가 있네 생각하는 거죠. 근데 5개의 팔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어떤 거를 상상하게 만드는 형태죠. 네. 그리고 이걸 리추얼 어떤 의뢰를 했을 수 있다. 또 하나의 팔이 각각의 팔이 누굴 어떤 걸 가리킨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일종의 의미를 가지는 퍼스네이션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자체는 이 일부만 보여준다는 건 결국은 전체를 찾아봐라는 의미잖아요. 네. 퀘스천 마크잖아요. 니들이 해봐라 라고 하는 심각한 퀴즈죠. 생명의 퀴즈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특정한 범죄자가 우리한테 문제를 냈구나 라는 걸로 금방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또 약은 게 작가로서 6번째 팔의 존재와 그 다음에 이제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근데 다쳤으니까 위험에 빠졌고 죽을 수도 있다. 감염 혹은 범인이 죽일 수도 있고 타임 리밋을 딱 걸어 놓으니까 빨리 찾아야 되고 이게 보통 이런 게 작법적으로 앞에서 좀 재촉을 하게 되면은 더 긴박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5명의 아이들은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예요. 맞아요. 근데 네. 마지막 6번째는 실종 신고된 실체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조할 확인할 대조도 없는 거죠. 뭐 이제 첫 번째 팔의 주인인 아이와 절친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요. 네, 근데 왜 부모는 실종 신고를 안 했을까? 그게 뭐 뒤에서도 뒤에 좀 풀리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그리고 이제 독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수사팀도 같이 추적을 하면서 진실을 좀 밝혀가는 내용으로 풀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또 어떤 수사팀이 좀 꾸려지게 되고 그 수사팀이 추적을 하는 과정에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남자의 시선으로 좀 이야기가 풀립니다. 그 부분 한번 좀 듣고 오도록 할게요. 범어는 기다리는 동안 창문을 통해 주차장을 오가는 경관들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은밀한 비밀을 트렁크에 숨겨둔 채 그리고 아무도 잘못된 뭔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처한 기이한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을 때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건물로 돌아오는 한 무리의 경찰관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우리 중 가장 키 큰 경관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뭔가를 감지했던 것이다. 알렉산더 버먼은 즉시 그 표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다. 냄새야. 그는 생각했다. 냄새를 맡은 거라고. 키 큰 경관은 동료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방금 전 자신의 감각을 경계태세로 바꿔놓은 보이지 않는 뭔가의 흔적을 발견한 경관은 자신의 주변에 있던 자동차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몇 걸음 걸어간 뒤 굳게 닫힌 트렁크 앞에 멈춰 섰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알렉산더 버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맙기까지 했다. 우연히도 그를 경찰서로 데려와준 점에 대해서, 산들바람을 선물로 준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빌어먹을 트렁크를 자신이 직접 열어보지 않도록 해준 점에 대해서 고마울 따름이었다. 얼굴을 쓰다듬어주던 바람이 멈추었다. 알렉산더 버먼은 창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전화를 걸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 갑자기 알렉산더 버먼이라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뭐 트렁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아이들이 실종되고 그 도로 중간중간에 이제 바리케이트가 설치가 돼요. 이제 검문을 하는 거죠. 네. 알렉산더 버먼은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 이제 검문에 걸리게 됩니다. 검문에 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 등록증이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묘한 상황이라고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데 얼토당토않게 지금 경찰서에 연행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경찰들이 어떤 사실을 알아챌까 봐 그렇게 하고 창가로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제 경찰관들이 자신의 트렁크에서 뭔가를 발견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발견한 거는 다름 아니라 시체였던 거죠. 첫 번째로 실종됐던 데이비의 시체예요. 네. 근데 또 그 시체가 정말 미스터리한 게 왼쪽 팔이 없다라는 사실만 제외하고는 완벽한 상태예요. 뭐 흐트러지거나 뭐 훼손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머리핀부터 손에 찬 팔찌까지 정말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뭔가 이렇게 치장을 한 듯한, 심지어 새로 씻기기까지 했대요. 죽이고 나서.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발견된 거죠. 이 범인 특징이 범행도 그렇고 뭐 이제 시신도 그렇고 굉장히 완벽한 어떤 세팅과 장소 마지막으로 전시된 장소도 그렇고 세팅된 모양도 그렇고 좀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두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어떤 인상 좀 받으셨나요? 시신은 팔만 제외하고는 이제 일종의 장례를 치렀다고 하거나 화장을 했다고 하나 아니면 뭔가 치장을 해서 무엇인가 이 강박증이 느껴지는 형태로 네. 이 아이가 완전한 형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강박증적인 범인의 심리가 나타나는 것. 예전에 그런 그 고대라든가 이런 전 역사 시대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네. 제물을 바칠 때 아주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네. 제물을 바치는 형태. 그런 것도 연상될 수 있어요. 보통 이런 감각증을 가진 범인이라고 하면. 네. 지금 뭐 상황만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사람 트렁크에서 발견되고 갑자기 뭐 긴장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범원이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고 나오는데 뭐 어떻게 되나요 뒤에? 이제 범원이 첫 번째 용의자로 올라가죠. 네. 당연히 범원의 집을 수색하고 수사는 범원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범원의 집은 너무 평범해요. 뭐 아내 물론 아이는 아직 없지만은 뭐 주변의 평판을 들어봐도 정말 성실하고 완벽한 가장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부인한테 아까 전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부인한테 한 전화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부인한테 한 전화였는데 거기서 부인한테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는 것들을 부인한테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부인이 그 완벽한 가정의 어떤 약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네. 남편한테 여자가 있었다. 프리실라라는 이름에. 근데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네. 노트에 프리실라라는 이름이 적힌 비밀 노트에 있는 것만 확인하고
남편을 미행해서 어떤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이제 다시 수색을 하게 됩니다. 프리실라의 집을. 근데 급습을 해보니까 빈집이었던 거예요. 네. 빈집이고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도 없고 거의 폐허라고 할 수 있는데 방 하나만 아주 깔끔하게 꾸며져 있고 가운데 컴퓨터 한 대가 딱 놓여 있는 거죠. 네. 도대체 뭘 했던 공간이길래 어떤 거 했을 것 같으세요? 뭐, 읽어보셨으니까 네. 아시죠? 부도덕한 짓을 했겠죠. 네. 네, 아주 평범한 가장으로 보이는 알렉산더 버먼은 소아성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의 모습과 달리 완벽하고 평범한 성실한 시민의 모습과 달리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은신처에서는 인터넷 세상에서 자신의 사냥감들, 어린 소녀들을 사냥하고 다녔던 거죠. 나비소녀 프리실라라는 사이트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비밀이 밝혀지는데 네. 이게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수사팀이 이 범원의 뒤를 털면서 너무 깨끗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잘못됐냐니까 이상한 게 안 느껴지냐, 너무 깨끗한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미국적인 소설에서는 이걸 이제 커티지 컬렉터라든가 트래블러 컬렉터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탈리아의 2000년도 중반에는 이제 그런 개념 자체를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래서 제가 새로운 과거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거지. 전혀 이게 이 사람은 과거의 개념을 쓰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개념을 쓰다가 또 이게 섞여버리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형태가 이제 보통 커티지 컬렉터라든가 이런 트래블러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박증이 강하죠. 네. 이거 소독, 주변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게 이게 깨끗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가 드러나지 않게끔 증거를 없애는 그런 건가요? 흔적을 안 남기는? 이런 형태죠. 이게 깨끗한가요? 너저분한데요. 네, 널쩍은한데 깨끗한 네.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먼지는 없다. 먼지는 없는 게 여기서는 생활을 못 하잖아요. 네. 개인의 생활이 아니라 이건 사무 공간이잖아요. 네네. 집에 집에 가면 이런 거예요. 집이란 공간 이런 거예요. 생활감이 없다. 네, 생활감이 없는 식으로 이 커티지 컬렉터들은 그렇게 하니까 감이 있는 수사관들은 한 번에 발견했을 거예요. 이건 페도필리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죠. 네. 작가로서 범죄학자고 첫 책이잖아요. 근데 작가로서 굉장히 훌륭한 지점들이 저는 계속 보여서 예를 들어서 산들바람을 계속 그 구금되어 있는 데서 맡고 있는 장면. 그 바람하면 사실 시원한 것도 하지만 그게 사실 냄새를 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경관이 당연히 그 산들바람의 냄새를 맡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지금 이 범원까지 용의자를 항상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진범인 것처럼 꾸미느냐가 제일 사실 이제 작가로서 중요한데 이 앞서서 범원은 아이가 없었고 뭐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뭐 그런데 아이가 안 생겼다라는 것하고 앞에서 5개의 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범인이 아마 진범이 노렸던 거는 저 나이대를 봐라. 40대에서 50대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모들의 외동들을 다 이렇게 죽였다. 더 이상 아이를 그 고통을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한 희생자는 저 부모들이다. 완벽하게 아이 더 이상 생길 수도 없는 그 고통을 즐겼다라는 것하고 이 사람이 아이가 없는 범원이 아이가 없는 것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이 사람이 진범인 것처럼 이렇게 좀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죠. 네. 우리 세븐 얘기했죠. 네. 그 이런 종류의 스릴러들은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각각에는 그가 감당해야 되는 죄악이 있죠. 네. 거기에 맞게끔 처벌을 받고 처벌을 하거나 그렇게 하죠. 네. 그리고 거기에는 장치가 있죠. 네. 시체의 일부이건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는 뭐를 또 놓는지. 그러니까 세븐이라는 영화의 설정과 이걸 비교해 보시면은 재밌는 부분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사실 뭐 그 영화가 아까 미국식 느낌이 드는 거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5개의 팔 원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가 좀 계속 좀 앞뒤로 흘러갈 텐데요.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은 가톨릭 계통에서는 그걸 많이 인용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제 두 번째 아이의 시신이 등장하는 장면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그 건물은 고아원이었지만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여기 뭔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밀라는 다른 팀원들을 따라 지하로 뛰어내려갔다. 협소한 계단을 밟고 내려가자 천장이 낮고 제법 널찍한 지하층이 나왔다. 채광창을 통해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대리석으로 깔린 돌바닥은 조금 경사가 졌으며 하숙으로 향한 홈이 파여 있었다. 벽을 따라 늘어선 수도관 역시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여긴 세탁장이었겠군. 스턴이 말했다. 보리스가 제일 먼저 경계선처럼 현장을 가리고 있던 무장 대원들 틈을 뚫고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형언할 수 없는 그 뭔가를 본 보리스는 즉시 동작을 멈추고 한 손으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세라도사 수사관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고 스턴은 탄식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 세상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다음으로 밀라의 차례가 왔다. 애닉. 시체는 몇 센티 깊이에 혼탁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 속에 잠겨 있었다. 피부는 낯빛을 띄었고 사후 부패 과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사체는 나체 상태였다. 그리고 오른손에 GPS 송신기가 들려 있었다. 송신기는 여전히 인위적인 생명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싸늘한 죽음이 알려오는 난해한 생명의 불빛. 애닉 역시 왼쪽 팔이 잘린 상태였기 때문에 상체의 자세가 부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경악시킨 건 따로 있었다. 사체의 자세도, 사체의 부패 정도도, 옷을 벗겨놓은 뇌설적인 연출도 아닌 다른 뭔가가 그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사체가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것이다. 요거는 어떤 장면인가요? 네, 첫 번째 실종자 데뷔의 물건 중에서 네. 고장난 비디오 게임에서 신호가 감지돼요. GPS 신호가 감지됐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 GPS 신호를 따라서 장소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버려진, 지금은 폐쇄된 고아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하 세탁장으로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두 번째 실종 소녀 애닉의 사체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게 이 물이 네. 인공 눈물이었다. 예, 거기 지문에 보면은 혼탁한 액체 속에 잠겨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혼탁한 액체가 알고 보니까 눈물이었던 거죠. 네, 여기 세탁실이에요. 세탁실인데 아이가 있고 눈물이 있다. 그러니까 세탁실은 뭐 씻는 곳인데 눈물이 있고 아이가 웃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기괴해 보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세팅된 전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맞죠. 아주 정교하죠. 네. 죄를 사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세탁, 그리고 이제 대리석, 그리고 나타나는 눈물, 네. 그리고 근데 정작 우리는 슬퍼야 되는데 본인은 웃고 있는. 네.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잖아요. 네. 이 고아원이 사실 과거 이제 종교에 속해 있던 시설 내 고아원 네. 그 특징도 있고요. 카톨릭 네. 신부님이 운영하는 운영이라고 하나요? 네. 고아원이었죠. 네. 예.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미스터리 스릴러에서는 카톨릭 고아원의 범죄, 항상 나오죠. 카톨릭 네. 사제에 의한 범죄, 네. 그걸 통한 죄사함, 이게 아주 유용한 틀이죠.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연쇄 살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살해된 장소보다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살해 행위는 살인범 자신만을 위한 행동인 반면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은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렇게 전시형으로 시신을 마지막에 유기하는 경우. 앞에 건 퍼스네이션이고 뒤에 거는 이제 콜링 카드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하는데 지금 이 저자는 그 얘기를 안 쓰고 그냥 대중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애닉이 이제 강제로 미소 짓게 하는 장면이 이게 도대체 그렇다면 왜 저렇게 했는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뒤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데뷔의 시체는 아주 깨끗하게. 네. 그리고 두 번째 애닉의 시체는 알몸인 상태에다가 거기에다가 눈물 속의 미소라고 이렇게 그런 눈물 속에 갇혀진 시체의 미소까지 정말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제 그런 장소의 중요성에 따라서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은 이 장소 이 고아원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사 방침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폐쇄됐지만은 예전에 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고아원생들에 대한 그런 탐문 수사가 시작됩니다. 13명이 있었죠 그때. 그래서 그 정도 추정을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에게서 아주 유의미한 진술을 듣게 됩니다. 네. 그 미소라고 할 눈물 속의 미소에서 어떤
생각이 나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한 소년을 떠올려요. 그 소년이 이제 빌리 무어. 예, 빌리 무어죠. 이 소년이 빌리 무어라는 소년인데 이런 불행한 와중에서도 항상 묻고 있는 웃음이 트레이드 마크인 그야말로 이 고아원의 마스코트였던 소년이었던 거예요. 네. 그 소년이 입양되기 바로 직전에 내막염이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네. 근데 수사신이 의문을 느낀 게 내막염은 전염병인데 네. 왜 혼자만 전염병으로 네. 죽었을까라고 해서 이제 사체를 다시 파보게 됩니다. 파봤을 때 이제 발견되는 사실은 어떤 질병의 징후가 아니라 골절상이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옛 죽음을 이제 파들어가게 됩니다. 네, 빌리는 누가 죽였을까? 뭐 이런 네. 거 좀 파내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에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죽은 피해자나 뭐 그런 것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새로운 사람을 희생양을 가져다가 재현해 놓는 뭐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재현해서 네. 과거에 벌어졌던 어떤 일을 니들 스스로 니들의 악행을 니들 스스로 참여하라 이런 의미겠죠. 네, 네. 책 속에서는 네. 범죄자가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그쵸.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수사진하고 게임을 네, 하고 네. 있다. 네.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제 그 범인은 납치하고 살해한 아이의 시체를 이제 하나의 단서로 활용해서 5팔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6번째 생존에 있을지 모르는 그 아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발견될 때마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퍼즐들이 좀 맞춰져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결론은 책 작품을 통해서 나중에 좀 확인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재밌게 마지막까지 좀 풀리는, 저는 네. 그렇게 읽었습니다. 자, 이제 수사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건의 앞에 사건만 좀 얘기하느라고 이 중요한 수사팀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빼먹고 갔는데요. 그 관련된 이야기 조금 몇 가지 지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범인에게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군. 언론에서 미리 선수치기 전에 말이야. 로시 경감이 말했다. 게블러 박사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경감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범인에게 특성을 부여하는 일, 비록 추상적이고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범인에게 인간적인 실체를 부여하는 일이 우선이다. 사실 이번 사건처럼 잔혹하고 무자비한 사건을 다루다 보면 범인이 희생자와 마찬가지로 엄연한 인간이라는 사실, 대부분 지극히 정상적이고 직장의 가족까지 딸린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과오를 범하기도 한다. 이동수사본부가 차려진 캠핑카에서 보리스는 옛 사건과의 유사성을 떠올리며 5개의 팔을 묻은 범인에게 엘버트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모든 팀원들의 미소와 함께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다. 엘버트는 하루하루 형체를 갖추게 될 터였다. 코 하나, 눈 2개, 얼굴, 그리고 그 나름의 생활까지 모두가 각각의 몽타주를 그리게 될 터였다. 더 이상 바람처럼 스쳐가는 그림자로 남겨두지 않으리라. 엘버트라 이거지. 회의 끝 무렵 로시 경감은 그 이름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계산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엘버트란 이름을 되뇌이면서 고유의 맛을 찾아보았다. 제대로 먹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뭐 로시 경감하고 앞에 잠깐 뭐 이름 나온 뭐 박사 등등이 나오는데요. 이 수사팀 그리고 엘버트 이 얘기 좀 풀어주시죠. 네, 수사팀 개개인의 면면도 이 사건 전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는 로시 경감이 이끄는 로시 사단이에요. 강력범죄반 행동과학수사팀. 명칭은 뭐 나라마다 다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책 속에서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는 로시 경감 팀이죠. 그런데 사실은 로시 경감은 아주 그 대외적으로 그 과시형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 얼굴 비추기 좋아하고 공은 자기 거로 돌리고 또
관은 모든 사람이 책임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전형적으로 그렇게 해서 팀원들의 신뢰를 못 받아요. 하지만 본인은 별로 또 아쉬워하지도 않아요. 언론에 이제 얼굴만 비치면 되니까. 팀원들의 그 평은 상관없더라고요, 이 사람. 네, 예. 네. 오히려 더 그 외부 인력인 그런 게블러 박사죠. 네. 범죄학자인 게블러 박사가 실질적으로 수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요. 컴퓨터 전문가 로사가 이전에 컴퓨터 그 미스터리를 밝혀내고 또 치조 전문가, 또 클라우스라고 하는 치조 전문가가 있고 또 팀 내 어떤 메모리 역할을 담당을 하는 스턴이라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카톨릭 신자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소설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밀라 바스케스라는 실종 전담팀 형사가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한 팀이 돼서 이제 수사를 전개해 나가면서 각각의 그 팀원들의 어떤 개성이라면 개성이랄까, 과거라면 과거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와 맞물려서 어떤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아픔을 가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네. 중요한 게 이제 엘버트 같아요. 이제 이름을 붙이고 인간임을 잊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실제에서도 이제 뭔가 이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무명자, 그러니까 뭐 용의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할 때는 특별한 형태의 사람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인격이 없는 존재를와 싸운다고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엘버트는 이게 아마 어원이 이게 8일 겁니다. 8. 알 뭐하고 연결된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엘버트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이게 라틴어 근원일 텐데 엘보 뭐 그쪽 계열의 그래서 이걸 엘버트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해갖고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되게 재밌죠. 로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로시요? 네. 크리미널 마인드란 미드 안 보셨어요? 네, 제가 안 봤어요. 거기에 리더도 로시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 이 이름들이 대부분 다 거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헷갈렸는데 선우차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팀을 그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특정한 심리 전문 범죄의 전문 박사가 있고 컴퓨터 전문가도 있고 취조 전문가, 형사 전문가 이렇게 붙하고 하는 게 이게 너무 헐리우드적인 거예요 이게 이 설정이니까 요거만 보면은 이 독자들이 무언가 떠오를 거예요. 그게 크리미널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진 모르지만 이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일 거죠. 현실적인 거기도 하고 사실은 미드적 드라마적 요소와 딱 결합되죠. 네. 이게 또 이제 그 연쇄 살인범, 그러니까 엘버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히틀러 이야기가 앞부분에 이제 그 게블러 박사 입으로 나오는데 히틀러의 어릴 적 사진을 보여줬을 때 반 학생들이 아무도 누군지 못 알아봤다. 그러니까 마치 이 절대적인 히틀러라는 악은 인간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귀엽고 순수한 어린 시절에 없었던 것처럼 상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악을 그렇게 신화하지 말자. 인간의 위치로 이제 내리고 이게 되게 주제랑도 좀 결부돼서 나오잖아요. 프로파일링이 히틀러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히틀러를 도입했냐면 같은 맥락이죠. 사실 히틀러 분석에서 프로파일링이 시작된 거 연결도 되고 그리고 사실 히틀러라는 사람의 매우 이 강박적 이상주의자, 순수 이상주의자가 결국은 나르시스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연결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을 괴물이라고 부른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이제 분리시킴으로써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를 거꾸로 확인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 작가는 이 엘버트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그다음에 뒤에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도 안에 그게 있을 수 있어. 누구나 다 있을 수가 있어를 끊임없이 좀 환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랑 부랑 또 결부되는 내용인데 실제로 책 속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괴물이니 살인마니 이런 어떤 우리와 격리된 어떤 실체로 상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엘버트라고 하는 우리 이웃의 한 사람으로 상정을 했을 때 실제로 알게 되는 사실이 우리는 오다 가다가 그 범인을 마주쳤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사건에 그 진척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사건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기도 그런 하죠. 것도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이 작가가 실제의 살인마를 연쇄살인범을 논문을 쓰다가 갑자기 영감을 받아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서 이제 사실 뭐 실화에 기반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 살인마의 닉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몬스터 오브 더 폴리뇨의 괴물이라는 그런 닉으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괴물이라는 같이 이런 키워드라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을 연구하다 보니까 역시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착안을 해서 전체적인 스토리 좀 라인이 좀 꾸려진 듯 좀 보이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정말 너무 와닿는 게 실제로 뭐 현실에서도 범인을 잡고 보면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내지는 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보다 이제 교수님께서 많이 아무래도 이제 그 유럽식 장명은 무슨 지명을 부르고 무슨 살인마 그러니까 런던에 이제 부처 뭐 이런 형태를 부이는데 미국은 그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붙이냐면 그냥 그 범죄에 대한 것만 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적인 형태의 추리물과 유럽적인 형태의 추리물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의 이 작품이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괴물이란 말 자체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지는 않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냥 그래서 그냥 살인마 이렇게 써요. 하여튼 뭐 이제 또 하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앞에 나온 밀라라는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는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밀라는 고통이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타인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감정이입이라는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도 나만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감정들. 밀라는 자신이 스스로의 상태에 잘 적응한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살고 있다. 사라진 아이들을 찾아내는 사냥꾼으로 타인의 고통을 치료해 줌으로써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저주가 또 다른 재주가 된 셈이었다. 밀라는 그렇게 아이들을 구해냈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아이들은 밀라에게 고마워했다. 그중 몇몇은 밀라를 잊지 않고 성장한 뒤에도 종종 그녀를 찾아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밀라는 실제로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에게 솔직히 고백할 수 없었다. 밀라는 어떤 아이든 언제나 똑같은 마음으로 실종된 아이들을 찾아다녔다. 그 아이들에게 벌어진 일에 분노는 할 수 있었지만 연민의 정도는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밀라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요. 어떤 사람인가요? 네, 밀라 바스케스는 이 소설, 이 시리즈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주인공이에요. 32살의 여성입니다. 어릴 때 충격적인 사건으로 공감 능력을 상실해요. 웬만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고의 어떤 실적, 능력 이런 걸 갖고 있지만 실종 사건에 관해서 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나면은 아이를 찾고 나면은 뒤로 숨어버려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도 않아요. 완전 자신을 투명인간처럼 감정을 숨기고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그런 실종 사건의 최고의 전문가인 형사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문에서도 나왔다시피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연민의 고통 그런 어떤 그 감정의 고통을 이성적으로는 캐치를 해요. 하지만은 그걸 심정적으로 못 느끼는 거죠. 그렇게 실종 아동들을 대할 때면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냅니다. 면도칼로 허벅지를 이렇게 깊게 이렇게 이거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배죠. 그리고 이제 붕대를 묶어서 이제 그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의식 같은 것들을 치러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절제와 또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컨트롤해 나가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인물이죠. 보충을 약간 드리자면은 이제
그 연쇄살인범하고 본인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없다, 공감의 부분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공통점과 이제 차이점, 그래서 차이점을 만들려는 행위로서 이제 그 면도칼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이런 컨셉들이 사실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의 숲에서 황시묵 검사가 네.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 감정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살인범의 어떤 심리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컨셉을 좀 많이 가져와서 가져가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주가 제주가 된 셈이다라고 밀러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전형적인 헐리우드식 설정이죠. 네. 전 이 밀라의 설정을 봤을 때 네. 이건 100% 헐리우드 드라마에서 가져온 거다. 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이제 그 이전에 70년대에 유사한 그 연쇄살인범의 헐리우드 영화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요런 사람이 요런 사이코패스 루터도 똑같은 거죠. 네. 루터가 사실은 이거죠. 밀라와 똑같은 형태죠. 감각이 무디어가 그것을 가지고 연쇄살인범을 추적하는 네. 프로파일러가 되는 거니까. 네. 정리를 좀 하면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이 캐릭터 굉장히 또 매력을 많이 느끼셨나 봐요. 네, 저는 사건의 전개라든지 네. 뭐 그런 작품성 이런 것들을 또 훌륭하지만은 여성의 캐릭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네. 멋있는 여성 캐릭터가 많이 없어서인가요? 사실 뭐 추리물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남자 형사나 뭐 이렇게 주로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005년도 정도부터는 조금 그 추세가 바뀌어서 어떤 강인한 여성 캐릭터라든지 여성이 주체적으로 이거는 뭐 범인을 찾는 형사뿐만이 아니라 실제 범죄자로서의 주체가 된다든지 카무파탈이라든지 뭐 남성의 주변 인물로 그렇게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주역으로 적극적으로 상황을 헤쳐나가는 주체로서의 등장을 하게 되는 것들이 한 2000년도 중반서부터는 하나의 추세가 돼서 그런 소설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밀라 바스케스라는 여성의 캐릭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캐릭터였어요. 그리고 이 편만 아니라 다음 편이 이름 없는 자, 네. 그리고 4번째 시리즈가 미로 속 남자예요. 네. 거기서도 이 밀라의 역할들이 굉장히 또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그거를 위해서 끝에 엔딩도 약간 좀 연결되게 좀 풀어놓고 끝냈더라고요. 네, 항상 그리고 이 특징이 작가의 특징이 약간 오픈 엔딩 네. 그런 것들을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약간 전 무슨 느낌이었냐면은 구조는 세븐이고 캐릭터 이런 것들은 양들의 침묵에서 많이 가져왔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양들의 침묵 엔딩도 사실 렉터가 군중 속으로 이제 사라지면서 좀 약간 좀 그렇게 열리듯이 끝내잖아요. 그런 느낌 좀 받았어요. 크리미널 마인드도 초기에는 프로파일러 팀장이 남자였다가 중반에 나가면 여자로 바뀌고 FBI 국장, 부국장도 다 여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초기에는 여성의 캐릭터가 단순히 계산원, 분석가 정도였는데 그 뒤는 자신의 고통과 이것을 통해서 범죄를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과 공감하면서 이것이 이 드라마가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라의 캐릭터는 실제로는 그 뒤에 이제 벌어졌던 전형적인 그 FBI의 프로파일러 드라마나 영화의 전형성을 띱니다. 뭐 주제부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고 끝내면 저는 이제 이게 이탈리아 양반이라 그런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범죄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또 캐톨릭 국가니까 거기 하나가 붙는 게 신이 자꾸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 신, 악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성해서 나오는데 중간에 재밌는 게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 이게 시기적으로 쓰였을 때 고려했을 때는 아니면 2006, 7년 같은데 1위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게 섹스다. 두 번째가 God, 신이다. 세 번째가 공동인데 죽음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이제 섹스,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굉장히 태속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신과 죽음은 이제 어떤 영혼과 관련된 이런 부분 이게 다 섞여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 사람이 계속 얼마나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겠어요. 도대체 뭐 악은 뭔가 신과 영혼은 뭔가 신이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결론이 좀 많이 녹아있는 부분 같은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의 결론은 항상 이제
인간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로흐샤흐 테스트라고 이제 멍을 탁 던져놓고 어떤 이미지가 보이느냐 그거는 이제 네가 보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그 테마를 갖고 와서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나면은 뭐 인간 존재에 대해서 신과 어떤 영혼과 악에 대해서도 좀 탐구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각각 개념이라든가 네. 뭐 상당히 재밌으니까 쭉 한 번에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네. 크리미널 마인드 7, 뭐 영들의 침묵 2,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비교해 보시면 아주 독특한 느낌들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약간 클래식한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클래식이 미래적 클래식입니다. 요거는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네. 봤을 때. 저희 그렇다면 다음 토크레브스 때 대표님 얼굴 뵙는 걸로 하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와 예를 아는 양반의 도시 안동. 야! 존나 싫어. 너나 잘해. 너나 바빠. 민속문화의 고장 안동에서 아, 네네. 일사라가 인문 가치를 전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프로가 뭔지 아세요? 21세기 인문 가치 포럼을 찾아갑니다. 안동에서 만나요. 좀 약간 내려가면 100은 더 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지. 난 가서 이거 하려고 안동 가서. 아, 네네. 야, 지금 파우처 깎였대. 숨져가지고.